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월 10일) 새 정권 후 맞이하는 첫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와 함께 헌법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이죠.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두 분 촛불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단체를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많은 이제 단체들이 만들어질 때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종교단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교단체라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보편적 인권을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제 검찰, 경찰, 국정원, 군대, 교도소 등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일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9년 동안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뭐 박근혜, 이명박 이 정권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바빴고요. 인권이 후퇴하고 인권이 무너지고 나서 사실 할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한가해야 되는데 요즘도 계속 바빠서. 한가하진 않아졌다, 아직. 굉장히 뼈아픈 그런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들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너무 유명하죠. 민변. 네, 뭐 유명한데요. 저희도 천주교 인권위원회처럼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88년 5월에 만들어졌고요. 그때는 이제 변호사 한 50분 정도가 이제 모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덧 1000명 넘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 저희도 국가의 공권력 감시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한편으로 이제 다양한 공익소송이나 입법 감시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민변은 촛불 시민들 혹시라도 시위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전화번호 중에 하나로 민변을 꼽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고생들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할 일들이 많이 남아 계신가 보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다. 좀 우리 정부가 뼈아프게 들어야 될 그런 지적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인권이란 단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친숙해졌지만요. 그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권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사실 그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그 개념 자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써왔던 천부인권 이런 얘기들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 자체가 이미 불평등한 이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이 사회 안에서의 어떤 계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미 그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권운동의 기본은 그 다른 출발점들을 얼마나 좁혀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평등해질 수 있게끔 만드는가가 인권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그 인권이란 말이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부터 계속 써왔어요. 자신들이 계속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사실 해왔었는데, 이 개념이 마치 운동권이나 좌파들이 쓰는 용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인권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인권은 우리 일상 속에 있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인권이란 것은 인간의 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권리의 줄임말이 인권이니까 시작은 이제 누가 인간이냐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스로 올라가면 남성 유산자들만
투표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인간이 아니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온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난민이나 성소수자는 인간이냐. 인간이라면 같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될 응당한 동등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권리가 뭐냐.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이겠죠. 이제 100년 전에는 환경권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권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토론하고 합의하고 재구축하는 과정인데 69년 전에 그 1948년에 유엔에서 선포한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들조차 아직은 충분히 우리 사회 혹은 전 세계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봤을 때 재합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합의한 걸 일단 지키는 게 좀 일단 선차적인 과제겠다라는 게 상당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그 인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정도의 권리들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도 못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9년간 보수 정권 시절에 그거를 못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정권 지난 9년 전부터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지난 9년 동안 조금 퇴행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교집합과 여집합이 좀 있겠죠. 네. 어떤 단위나 어떤 영역에서 특히 그런 권리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게 느끼셨어요? 안전할 권리, 뭐 생명에 관한 권리의 부분이 계속 뭐 자본이랄까, 뭐 욕망이랄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계속 잡아 먹히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는 순간들, 장면들이 슬픈 사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9년 동안 사실은 할 일이 너무 많았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으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또는 인권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냐를 사실 그 9년 동안 경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시작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대를 사실 폭력으로 진압한 것으로 사실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바로 용산 참사가 일어났고요. 그렇죠. 쌍용자동차 파업 공장의 강제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그 세월호 참사 때 그 구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에서 또 유족들을 외면한 매몰찬 정부 그리고 또 이제 백남기 농민을 경찰의 물대포로 의해서 돌아가시게 만든 것으로 사실 정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9년 동안 특히 이 공권력의 어떤에 대한 인권 침해, 공권력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했다. 이것은 사실 매우 후진적인 어떤 행태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가 사실 거꾸로 돌아온 것처럼 그런 일들이 다시 시작되고 계속 반복됐던 것이 지난 9년이었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심해진 것이 사실 2010년대 이런 현대 시대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겁니다. 좀 이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게 우리 변호사님께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인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나열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헌법에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이제 제2장에 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입니다. 인권이라 하면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렇죠. 국가 공동체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국민들에게만 그 권리를 인정하죠. 그렇죠. 국민이 아닌 예를 들어 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라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가끔은 좀 그 권리가 좀 상대적으로 몰각되거나 주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될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이 그런 분들이 가끔 인권의 사각지대에 더 쉽게 내몰리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따뜻한 방에서 자고 또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의복들이 있고 그리고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리는 법으로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좀 더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또 내가 일할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근데 지난 정권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뭘 하나씩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담한데 나열하기만 해도 뭐 한참 걸릴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그 참담하게 짓밟혀져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국정교과서 이런 걸로 막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국가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뭐 혼이 뭐 제일 비정상이 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반인권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자, 일단은 새 정부 이후에 네. 조금 달라진 부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옴짝달싹하지 않았었는데 네.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폐기시켰죠. 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폐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벌써 이미 달라진 부분이고 사실 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라든지 또는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전개할 때 이럴 때는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현장에서의 어떤 이 공권력 집행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아하. 경찰, 검찰, 국정원이 어쨌든 스스로 물론 정권에 어떤 영향이 있었겠지만 내부 개혁위원회, 혁신위원회 등등을 꾸리면서 어떻게 하면 개혁하고 또 인권 친화적인 조직으로 거듭날까를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변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완전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서야 뭐 예산이 좀 반영돼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좀 보장되는 영역들이 뭐 아동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아동수당도 10%는 안 준다면서요. 세금 착실하게 많이 내는 상위 10%를 왜 안 줄까요? 그건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좀 태도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좀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전에 이제 없던 부분이 좀 확대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불만족스럽지만 그 변화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중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구치소에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최순실 씨도 자기가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견 없는 얘기를 아예 하는 것은 아닌데 구치소 과밀 수용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다만 박근혜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계신 곳은 좀 다른 곳과 달리 좀 특혜를 받고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조금이 아니라 6명이 쓰는 공간을 혼자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의 진정성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동안에 이 인권단체들이나 많은 시민사회가 애써서 그 감옥의 어떤 처우나 환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 혜택을 이제 박근혜 씨나 최순실 씨도 지금 누리고 계신 건데 이제 뭐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수용자들이 차별이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은 큰 혜택을 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겠죠. 그렇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지난 정권 9년 동안에 가장 인상이 남는 혹은 가장 심했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지난 9년 동안 계속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 곁에 있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실 기억에 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그렇죠. 밀양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온 국민이 정말 뉴스로 중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해서 쓰러지셨고 쓰러지신 그분에게 계속 그 직사살수가 되는 장면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뚜드럽했다는 등 그러니까 이런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예.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시위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답을 하는가가 이 정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경찰은 시위대가 극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사람이 시위 도중에 다쳤다고 해갖고 경찰청장이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 시위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자신들은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태도가 저는 가장 참담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어떤 거라고 저는 시작점이 이제 용산 참사였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도 있고 밀양도 있고 쌍용자동차도 있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공권력이 의도를 갖고 투입되어서 결국은 사상자가 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집회 현장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대단히 가혹했기 때문에 정권이
이나 그 운영하고 있던 뭐 공권력 집행을 담당하고 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감수성에 대한 둔감함이나 폭력성이 좀 드러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아직도 그곳이 이제서야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서두르고 그렇게 내몰았어야 할 일인가 다시금 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이 꼽아주신 그런 사건은 뭐랄까 일부 단체라든가 혹은 일부 지역에서 특정한 부분의 인권의 침해가 두드러졌다고 본다면 전 세월호는 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비인권 혹은 반인권적인 모든 적폐와 모든 그 어떤 그 잘못돼 있는 구태들이 그냥 응축돼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다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죽어갔어요.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를 봤는데 대통령은 어디 가서 뭐를 했는지 모르고 심지어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 밑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다 혈안이 돼 있고 애들은 죽었는데 애들을 그 위에서 조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감시하고 또 심지어 그 유족들을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의 안전 시스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공권력 체계들 그다음에 모든 하여튼 부분에서 다 반인권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 참사 자체를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건 아닌데 그 거기에 이후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응하는 태도는 참사 못지않은 그만큼의 정말 참담한 일들이었거든요. 계속 뭔가 거짓말하고 계속 유족들과 약속을 어기고 또 그 진상규명하려는 것을 조직적으로 정부가 방해하고 사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이 세월호 참사를 대응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봐요. 그때부터 국민들에게 사실 이제 마음을 잃었고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자라고 주장하고 또 법을 만들고 함께 하는 과정에서 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민주주의를 학습시켰고 결국에는 촛불 집회라 촛불 혁명이 되는 데에 세월호 참사를 함께했던 우리 시민들의 마음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구실을 전혀 못했어요. 9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꾸면 인권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거 어떻게 법으로 좀 막을 수 없습니까, 변호사님?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오늘 참석해주신 김덕진 국장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또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위원은 아니고요. 저희 혁신위원회 구성은 같이 했지만 위원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제 어쨌든 우일신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요즘 뭐 개헌 전국입니다만은 이제 저희 뭐 인권단체들에서는 조심스럽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차지의 헌법기관으로 좀 격상시키는 것을 진지하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법기관이 되면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국가인권위원회 많은 기능을 떼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이나 위상이 많이 낮아진 측면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으로 하면 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 서울시에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김덕진 사무국장께서는 서울시 인권위원 지금도 인권위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의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이제 2차인데요. 5년마다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우는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아까 이제 김준일 변호사가 얘기할 때 국민과 모든 사람의 차이, 요즘 개헌에서도 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민들, 서울에 이제 어떤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머무는 사람들, 또 서울을 지나는 사람들,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서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당당하게 누리자라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 그것이 복지든, 그것이 어떤 교육 제도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서울로 같은 이런 어떤 공원이든 이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차별이나 배제됨 없이 모든 서울 시민들이 서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게 하자라는 이런 취지가
이번 기본계획에 좀 담겨 있습니다. 굵직하게 4개의 큰 항목이 있네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시민생활 인권 확대, 또 인권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 및 인권협치 이렇게 4개 항목인데,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거는 서울시민 인권 헌장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서울인권헌장 문제는 아마 박원순 시정에서 가장 그 상처가 되고 뼈아픈 일 중에 하나고 인권변호사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제가 직접 됐던 건 성소수자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예. 여전히 이제 동성애자 관련한 또 성소수자 관련한 문구들이었는데 이번 기본계획에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권헌장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있었던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처음으로 인권헌장 사태 이후에 인권헌장 무산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반성과 성찰을 이야기하셨고 앞으로 서울시정의 그 인권헌장의 정신을 녹여드리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그 서울시의 10개 주요 부처의 실국장들과 서울시장, 서울정무부시장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함께하는 인권정책회의도 열었습니다. 이 조례상에 이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국의 정말 주요한 간부들이 오셔서 어떤 것이 인권 정책이다, 어떤 것이 인권적인 사업이다 이런 걸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조율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길 텐데 이 기본계획에 또 성소수자 관련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누가 반대하고 뭔가 또 무산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런 큰 물줄기를 막아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조례로서는 그렇게 인권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잖아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되죠? 지금 17개 광역시도단체가 다 인권 조례를 만들었고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원에서 이제 한국인권회의라고 전국에 있는 인권위원회가 모이는 회의를 하고 왔는데 유명무실한 곳도 많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하. 일단 만들어놔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지자체 인권 조례 있잖아요. 법적으로 좀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 각종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가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이런 방법의 제재 수단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과태료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좀 기본적인 기본법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특별한 제재 수단을 강하게 부여하진 않고 또 필요하면 뭐 포상금 형태도 이제 부여하는 조례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인권 조례는 특성상 뭐 이제 그런 가산금이나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기본 정신을 담은 것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개개인이 자기 인권을 지키고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 짧게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거는 우리 누구나 다 인권 침해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되고요. 이제 그것이 일상 속에서 무감각해질 때 내가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일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가장 그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긴장하고 조금만 배려하면서 살면 아주 살짝 귀찮아도 더 많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신 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고 다른 건 이제 국가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 법이 왜 있냐면 국가 공권력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있다. 이 부분을 가장 명심하는 것이 뭐 행정부 관료나 입법부에 계신 분들이 명심해야 될 또 다른 가치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은 상대를 배려하거나 생각해보는 미러링의 기능이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연구조사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권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존중해야 될 기본 가치입니다. 세계 인권선언과 또 유엔 헌장,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민주국가 헌법이 추구하는 첫 번째 가치가 인권입니다. 2018년 새해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인권 시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새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준우 사무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